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서윤은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나열된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부정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인 강민혁이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어딘가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강남의 한 고급 빌라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종류의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끝을 애써 진정시키며 화면을 넘겼고, 그곳에는 민혁이 내연녀를 위해 구입한 명품 가방과 보석 리스트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서윤은 그를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으나 돌아온 것은 기만과 배신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서윤은 단순히 질투심에 눈이 멀어 소란을 피우거나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기에 지금 당장 민혁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대신 더 냉혹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관리해온 것은 단순히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민혁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었으므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오롯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의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가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와 섞인 낯선 향수 냄새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강민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서며 소파에 앉아있는 서윤을 본체만 채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피곤하다는 말을 연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오만함이 묻어 있어 서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놓았다. 민혁은 서윤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해장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침실로 향하려 했으나,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고, 그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윤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 이사회에서 있었던 안건에 대해 물었지만, 민혁은 그저 알아서 잘 처리했다는 무책임한 대답만을 남긴 채 다시 몸을 돌려버렸다. 남편의 태도는 서윤이 예상했던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오히려 그 오만함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혁이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서윤은 민혁이 소파에 던져둔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능숙하게 잠금을 해제하고 최근 통화 목록과 메시지 내용을 빠르게 스캔했다. 예상대로 내연녀와의 적나라한 대화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서윤을 답답하고 멍청한 여자라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서윤은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백업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이 모든 모욕을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과 완벽한 장기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혁을 배웅한 뒤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 대신 직접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도심을 빠져나와 허름해 보이지만 내부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한 회원제 클럽으로 향했다. 이곳은 뒷세계의 정보상들과 해결사들이 모이는 장소로, 서윤은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 위해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클럽의 지하룸으로 안내받은 서윤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맹수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차도현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과거 유망한 변호사였으나 거대 기업의 비리에 맞서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뒤 지금은 어둠의 세계에서 해결사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차도현은 낯선 여자의 방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기색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어 서윤은 잠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윤은 도연의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이 내려놓았고 그 안에는 도연이 과거에 억울하게 덮었었던 누명에 대한 진실과 그를 몰락시킨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서류를 훑어보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문서를 넘기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고 서윤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제안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닌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그가 복수를 원한다면 자신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는데 그녀는 도연에게 자신의 내연남이자 개인 트레이너 겸 미술품 큐레이터라는 가짜 신분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와 복수의 기회를 약속했다. 도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재벌가 사모님의 심심풀이 노리개 노릇이나 하라는 거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민혁의 비자금 장부와 그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이 담긴 USB를 추가로 꺼내 보였다. 서윤은 도연에게 민혁이 바로 도연을 파멸시킨 거대 로펌의 주요 클라이언트이자 그 음모에 가담했던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도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노름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전쟁의 서막임을 직감한 도연은 서윤이 내민 손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도연은 서윤이 단순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도끼와 지성을 읽어내며 이 여자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의 명함을 집어들며 거래를 수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민혁의 명의로 발급된 블랙카드를 건넸다. 서윤은 도연에게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내일부터 당장 자신의 집에 입주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며 이것이 민혁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임을 강조했다. 남편이 밖에서 탕진하는 돈으로 남편의 목을 조를 칼날을 벼리는 것, 그것이 서윤이 생각하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도연이 머물게 될 게스트룸을 정리하며 민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감히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여자가 돈을 쓰는 것은 그저 쇼핑이나 미용 같은 사치스러운 일에 국한된다고 믿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인간이었기에 서윤의 이러한 대담한 행보는 그의 허를 찌르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터였다. 서윤은 게스트룸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고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내조를 하는 착한 아내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검을 든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여느 때보다 더 늦은 시각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고 서윤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다. 민혁은 잠꼬대로 내연녀의 이름을 부르며 낄낄거렸고 서윤은 그 추악한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내일이면 도연이 이 집에 들어올 것이고 그때부터 민혁의 세상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서유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침실로 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두뇌 싸움을 시뮬레이션했고 도현이라는 변수가 과연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줄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지 가늠해 보았다. 다음 날 정오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유는 가벼운 실내복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어제의 낡은 점퍼 차림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차도연이 서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의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도연은 마치 런웨이에서 갓 걸어 나온 모델처럼 눈부신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명품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집안에 있던 가사 도우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유는 태연한 표정으로 도연을 맞이하며 그에게 집사나 운전기사가 아닌 귀빈으로서의 대우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다. 도연 역시 서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신사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숙취로 인해 늦게 일어난 민혁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현관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멈칫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민혁은 도연의 압도적인 외모와 분위기에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끼며 서윤에게 저 자식이 누구냐고 거칠게 물었고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소개했다. 그녀는 도연을 자신의 개인 미술 자문이자 피트니스 전담 코치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이 집에서 상주하며 자신의 건강과 취미 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민혁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반대하려 했으나 서유는 민혁이 며칠 전 갤러리 관장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민혁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도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하며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는데 그 손아귀 힘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민혁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뺐다. 도연은 민혁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고 민혁은 기분 나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서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서윤과 도연은 민혁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짧은 눈빛을 교환했고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직한 공모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이제 트로이의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왔고 무너질 일만 남은 성벽 안에서 서윤과 도연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윤은 도연을 안내하여 2층 게스트룸으로 이끌었고 방문을 닫자마자 두 사람의 태도는 순식간에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도연은 방안을 둘러보며 보안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소형 도청 탐지기와 해킹 장비들을 꺼내놓으며 이 집안의 네트워크망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서유는 민혁이 보안보다는 과시에 신경 쓰는 타입이라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도연은 오늘 밤 안에 민혁의 서재와 개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고 서유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유는 도연에게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민혁의 심리를 압박하고 그가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역할까지 주문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정원에서 일하는 정원사들의 동선과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서유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다가가 저녁 식사 시간에는 민혁이 평소보다 더 예민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일러주었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는 방을 나서기 전 도연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는데 그것은 절대 민혁에게 꼬리를 잡히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민혁이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그를 철저하게 기만하라는 명령이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도연은 침대에 걸터 앉아 강민혁의 가족 사진을 집어들고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민혁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며 오래된 빚을 갚을 시간이 왔음을 되뇌었다. 저녁 식사 시간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차도연을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집 식탁에 낯선 남자가 가족처럼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한서유는 그런 남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민혁이 참다 못해 포크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도대체 이 근본 없는 작자가 왜 우리와 겸상을 해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연은 자신의 전담, 관리인으로서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민혁은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도연은 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 순간 민혁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고 그는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화면에는 그의 비자금 계좌와 연동된 가족 카드에서 거액의 금액이 일시불로 결제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는데 그 사용처는 다름 아닌 최고급 남성 명품 브랜드와 갤러리였다.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서유는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도연의 계약금과 품위 유지비를 결제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계좌는 민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만든 비밀 금고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는 차마 큰 소리로 따지지도 못한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서유는 민혁이 밖에서 내연녀에게 쓰는 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것을 무언의 압박으로 보여주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민혁은 도연을 향해 살기를 띠며 노려보았지만 도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어 민혁에게 건배를 제의하는 제스처를 취해 그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서윤이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연극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고 여자의 질투심이란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는 먹던 밥맛이 다 떨어졌다며 씩씩거리면서 2층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혁이 사라지자 서윤과 도연 사이에는 다시금 차분한 정적이 감돌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빛 교환을 통해 1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했다. 도연은 민혁이 생각보다 감정적이고 허술한 상대라며 안심하는 듯했지만 서유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며 절대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자 도연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방을 나서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민혁이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2층 서재였는데 그곳에는 민혁의 개인 서버와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서윤으로부터 미리 입수한 상태였다. 도연은 서재 문 앞에 설치된 도어락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머니에서 초소형 도청 장치와 카메라 탐지기를 꺼내들었다. 서재 내부는 민혁의 허영심을 보여주듯 고가의 미술품과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오직 책상 아래 숨겨진 데이터, 포트와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그는 민혁이 자주 사용하는 책상 밑과 소파 뒤, 그리고 책장 틈새에 도청기를 설치하며 이 집안의 모든 소리를 자신의 귀로 끌어들일 준비를 마쳤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민혁의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준비해 온 해킹 툴이 담긴 USB를 포트에 연결한 뒤 화면에 뜨는 복잡한 코드들을 빠르게 분석해 나갔다. 예상대로 민혁은 보안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여 기본적인 방화벽조차 제대로 설정해 두지 않은 상태였기에 도연은 손쉽게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었다. 그는 민혁이 숨겨둔 폴더들 사이에서 이중 장부로 의심되는 파일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는데 파일의 용량이 방대하여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다. 전송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도연은 서재문 밖의 동태를 살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민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그의 손길은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도연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끄고 책상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혁이었다. 민혁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로 다가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연녀에게 서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숨죽인 채 민혁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민혁은 내연녀를 달래기 위해 조만간 회사 자금을 세탁하여 큰 건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를 넘어 명백한 횡령과 배임의 자백이나 다름없었기에 도연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민혁은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가다가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고 도연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자 도연과 서윤은 넓은 거실 한편에 마련된 운동 공간에서 요가 매트를 펴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민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자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도연은 서윤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며 간밤에 확보한 녹음 파일과 해킹한 자료들에 대해 귓속말로 보고했고 서윤은 고통을 참는 척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혁이 출근을 위해 거실로 내려왔을 때 그는 도연이 서윤의 허리를 잡고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순간적으로 묘한 질투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크게 한 뒤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현관으로 빠르게 사라졌는데 서윤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혁이 떠나자마자 두 사람은 즉시 2층에 있는 도연의 방으로 이동하여 대형 모니터에 지난밤 추출한 데이터를 띄워놓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화면에 나타난 자금의 흐름은 서윤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했는데 민혁은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서윤은 화면을 응시하며 민혁이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찾고 도연은 이것이 바로 권력에 취해 눈이 먼 자들의 전형적인 말로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제 그들은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민혁을 단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내야만 했고 그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도연은 자료를 분석하던 중 민혁의 비자금 장부 중 일부가 암호화되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민혁의 생체 정보나 별도의 물리적 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있을 그룹 창립 기념 파티를 떠올렸고, 그날이라면 민혁이 긴장을 풀고 술에 취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를 노려 필요한 정보를 빼내자고 제안했다. 도연은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서윤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도연은 서윤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돈 많은 사모님이 아니라 냉철한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도연을 대동하고 백화점으로 향했는데, 이는 파티에 참석할 도연의 의상을 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도연을 자신의 파트너로 공식 석상에 데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VIP 룸에서 서윤이 골라주는 옷을 입고 나오는 도연의 모습은 직원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완벽했고, 서윤은 그를 거울 앞에 세우며 당신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잘 나가던 변호사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고,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 다시 화려한 무대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의 뒤에 서서 그녀를 지키는 그림자가 아닌 그녀와 함께 전장을 누비는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은 서윤에게 민혁의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건넸는데, 그녀는 갓 데뷔한 신인 배우로 민혁의 후원을 받아 주연 자리를 꿰찬 인물이었다. 도연은 그녀가 민혁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민혁이 코너에 몰리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될 패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그 여자 역시 민혁의 욕망이 만들어낸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탐욕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내연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흔들 수 있는 미끼를 던져보라고 지시했고, 이는 적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도연은 서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가 그리는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윤은 침실에서 민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혁이 아닌 거대한 괴물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도연이 킹이 아닌 나이트로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서윤은 폰을 전진시키며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잠에서 깬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흥분감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달빛 아래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정원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도연의 실루엣이 보였고, 서윤은 그가 자신과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폭풍은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탑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혁이 이끄는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CEO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무능한 임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지만 사실 이 모든 위기는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하청업체를 변경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보가 빠른 증권가에서는 이미 그룹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심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민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태를 수습할 희생양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언론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바닥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시내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자선 티파티에 참석하여 그룹 주요 주주들의 부인들과 사교계 명사들 사이에서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남편의 사업을 걱정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였지만 대화 중간중간 교묘하게 민혁의 불안정한 경영 능력과 최근의 사치스러운 행보에 대한 힌트를 흘리며 참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이 최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고 그 말은 순식간에 파장 효과를 일으켜 부인들의 입을 통해 남편들인 이사들의 귀로 들어갈 것이 뻔했다. 이것은 서윤이 계산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그녀는 직접 칼을 휘두르는 대신 의심이라는 독을 심어 내부에서부터 민혁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편 차도연은 서윤이 마련해준 위장 신분을 이용하여 민혁과 결탁한 경쟁업체의 뒷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화려한 수트 대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건설 현장의 인부로 잠입해 있었다. 그는 현장 소장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그들이 빼돌린 자재장부와 이중 계약서가 보관된 컨테이너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행동을 개시했다. 도연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를 따고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원과 마주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특유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는 확보한 자료들을 품에 안고 현장을 빠져나오며 이 서류 한 장이면 민혁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부패한 고리들을 모조리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민혁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그는 내연녀가 계속해서 명품 가방과 아파트를 사달라고 보채는 통의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카드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혁은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들어오려 했으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서윤과 도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달빛이 비치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고 민혁은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비틀거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서윤은 도망치듯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도연은 말없이 그녀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그녀가 겪고 있을 복잡한 심경을 위로했다. 도연은 서윤에게 오늘 확보한 경쟁업체의 이중장부 사본을 건네주며 이것이 민혁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고 도연은 그런 그녀의 고뇌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자신이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처음으로 낯선 설렘과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끈끈한 신뢰와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엔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민혁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를 비밀리에 만나러 갔는데 그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채업자는 민혁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던 민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도연이 미리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윤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서윤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 팀에게 연락하여 민혁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불법적인 경로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민혁의 내연녀인 신인 배우는 민혁의 카드가 정지되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도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민혁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서윤을 자극하려 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내연녀는 전화를 끊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그녀는 서윤과 도연이 짜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먹잇감에 불과했다. 도연은 내연녀의 뒷조사를 통해 그녀가 과거의 스폰서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실을 찾아냈고 이를 이용해 그녀와 민혁 사이를 이간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린 임원 회의에서 민혁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며 이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이사가 아닌 대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다. 서윤은 민혁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고 당황한 민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사들은 서윤의 논리 정연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신뢰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민혁은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일축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지금이라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했지만 민혁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악을 썼다. 서윤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는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현이 그녀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서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찾았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윤에게 민혁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내연녀의 입막음을 시도하려 한다는 첩보를 전했고 서윤은 그 돈이 전달되는 현장을 덮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민혁이 돈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에 미리 잠복하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도연은 전문적인 장비들을 챙겨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작전 당일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혁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인적 드문 공원 주차장에 나타났고 곧이어 내연녀가 탄 차가 도착했다. 민혁이 트렁크에서 돈 가방을 꺼내 내연녀에게 건네려는 순간 도연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등장했고 놀란 민혁은 가방을 떨어뜨리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도연은 당황한 민혁과 내연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남겼고 서윤은 차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이제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민혁은 도연에게 달려들며 카메라를 뺏으려 했지만 도연은 가볍게 그를 제압하고는 바닥에 쓰러진 민혁을 내려다보며 비참한 꼴을 보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내연녀는 겁에 질려 차를 타고 도망쳐버렸고 빗속에 홀로 남겨진 민혁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도연은 서윤이 기다리는 차로 돌아와 젖은 머리를 털며 임무 완료를 보고했고, 서윤은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이후 민혁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고, 서윤과 도연은 그를 압박하는 강도를 점점 높여갔는데, 민혁은 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좌절했고, 도연에 대한 증오심만 키워갔다. 서윤은 민혁이 무너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폭로였다. 그녀는 이 파티를 통해 민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이 그룹의 새로운 주인임을 만천하에 선포할 계획이었다. 도연은 파티장에서 사용할 영상을 편집하며 서윤에게 민혁이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으니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서윤은 이미 믿을 수 있는 보안팀을 배치해 두었다고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아 파티의 세부 일정을 점검하며 밤을 지새웠는데,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공유하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다. 도연은 서윤에게 자신이 왜 복수를 결심했는지 털어놓았고, 서윤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민혁은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집무실 안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검찰의 내사 소식이 담긴 찌라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지만 스스로 책임을 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러 재무팀장 김 부장을 호출했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다. 그는 김 부장에게 회사를 위해 모든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자수하라며, 만약 거절한다면 김 부장의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위선이었다. 김 부장은 억울함과 충격에 휩싸여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민혁은 차갑게 그를 외면하며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서윤은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김 부장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충성스러운 직원이었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민혁의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었다. 서윤은 즉시 차도연에게 연락하여 김 부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혁이 심어둔 덫을 역이용할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연은 서윤의 지시를 받자마자 김 부장의 집으로 향했고, 민혁이 고용한 깡패들이 김 부장의 집에 가짜 증거를 심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의 암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김 부장의 낡은 아파트 앞에는 이미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김 부장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는데, 그의 몸놀림은 과거 변호사 시절 배웠던 호신술과 거친 뒷골목 생활에서 익힌 실전 격투술이 조화를 이루어 날렵하고 강력했다. 깡패들은 도연의 기습에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도현은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급소를 가격하며 순식간에 제 앞에 나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김 부장의 가족들이 문을 열고 나왔고 도현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민혁이 보낸 사람들인 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쳤다. 도현은 마지막 남은 깡패의 팔을 꺾으며 민혁에게 전하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쫓아냈고 김 부장의 가족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도현은 김 부장을 안전한 은신처로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유는 겁에 질린 김 부장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민혁의 비리를 증언해 줄 것을 설득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서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자 눈물을 흘리며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김 부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도연이 확보한 가짜 증거 심기 시도 영상을 결합하여 민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반격의 카드를 완성했다. 그녀는 민혁이 김 부장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순간 이 모든 진실을 터뜨려 그를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쟁이이자 파렴치한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한편 민혁은 깡패들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고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는 내연녀에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주며 샴페인을 터뜨리자고 제안했고 자신의 악행이 덮일 것이라는 망상 속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민혁은 거울을 보며 기자회견 연습을 했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부하 직원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는 연기를 펼쳤는데 그 모습은 역겨울 정도로 가증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나르시시스트였으며 그 오만이 곧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연은 김 부장을 보호하는 임무를 마치고 늦은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는데 격투 과정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도연의 찢어진 셔츠와 피 묻은 소매를 보고 놀라서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솜이 닿을 때마다 도연이 미간을 찌푸리자 그녀의 마음도 함께 아려왔다. 서유는 도연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을 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냐고 물었고 도연은 당신이 원하는 일이니까 라고 짧게 대답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기류가 흘렀고 서유는 도연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며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혁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김 부장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는 거짓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속내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김 부장에게 돌리려는 비열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기자들은 민혁의 연기에 속아 김 부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민혁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듯했다. 민혁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민혁의 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회견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젯밤 민혁이 고용한 깡패들이 김 부장의 집문을 부수려던 CCTV 영상과 도연이 녹음한 민혁의 협박 전화 음성이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민혁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민혁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쳐다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황급히 경호원들에게 전원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영상은 전국의 방송망을 타고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만천하에 벗겨지고 말았다. 그 시각 서유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민혁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수트 차림의 도연이 서 있었다. 서유는 도연에게 이제 임학이 끝났고 마지막 피날레만이 남았다며 건배를 제의했고 도연은 묵묵히 잔을 부딪히며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민혁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회견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 정문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유는 이제 자신이 나서서 혼란에 빠진 회사를 수습하고 민혁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할 타이밍이 왔음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은 서윤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서윤을 향해 경외심 섞인 눈빛을 보냈고 민혁의 측근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서윤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상석에 앉았고 그녀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회의장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민혁의 직무 정지를 선포하고 자신이 임시의장으로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텅 빈 거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기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지만 그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연녀조차 민혁의 몰락을 감지하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버렸고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혁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서윤의 이름을 저주하듯 내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메아리뿐이었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그 시각 서윤과 도연은 별관의 테라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서윤은 도연에게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연은 그런 서윤을 말없이 안아주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 위험한 동맹이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더 이상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관계가 아님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민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그가 최후의 발악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서윤은 도연의 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언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민혁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한서윤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가 비어버린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오로지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맹목적인 충성파 이사들과 뒷돈으로 매수한 주주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민혁은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은밀하게 주요 이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서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작정이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이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시련일 뿐이며 결국 승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드레스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의상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파티복이 아니라 냉철한 경영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짙은 네이비색의 정장 수트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지난 몇 년간 민혁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아왔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이제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차도연 역시 트레이닝복이나 캐주얼한 차림이 아닌 변호사 배지가 달린 정중한 수트 차림으로 그녀의 뒤에 서 있었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가짜 내연남의 가벼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연은 서윤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며 준비는 완벽하니 당신은 그저 왕좌에 앉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와 용기를 얻었다. 민혁이 소집한 비공식 이사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참석한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은 연단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며 회사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외부의 음해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가정주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사의 경영권에 간섭하려 한다며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몇몇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착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서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서윤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회의장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차도현과 수행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이사들은 압도당해 숨을 죽였다. 민혁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곧장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대리하는 자격이라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사들은 최대 주주라는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녀를 끌어내라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서윤의 카리스마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서윤의 곁에 서 있던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는 더 이상 피트니스 코치가 아닌 서윤의 법률 대리인이자 투자 고문인 차도연 변호사라고 신분을 밝혔다. 민혁은 도연의 정체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연은 품에서 주주 명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꺼내 이사들에게 보여주며 현재 지분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민혁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회사로 빼돌렸던 자금들이 역으로 추적되어 서윤이 관리하는 펀드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돈으로 시장에 풀린 회사의 주식을 매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즉, 민혁이 횡령하고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돈들이 고스란히 서윤의 무기가 되어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사들은 도연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윤이 이미 과반수에 가까운 5호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자신이 내연녀에게 보냈다고 생각했던 자금들이 서윤의 차명 계좌를 거쳐 주식 매입에 사용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윤은 창백해진 민혁을 향해 당신이 밖에서 쾌락을 위해 돈을 뿌리는 동안 나는 그 돈을 주워 담아 회사의 미래를 샀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민혁은 자신이 서윤을 돈만 아는 속물이라고 비웃으며 방심했던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닫고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사들에게 호소하며
서윤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려 했지만 도연은 서윤이 지난 수년간 익명으로 작성해온 경영 분석 보고서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 보고서들은 전문 경영인 뺨치는 통찰력과 비전을 담고 있었으며 이사들은 그동안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익명의 제안들이 바로 서윤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감탄했다. 서윤은 민혁에게 당신이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는 동안 나는 밤새워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경영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제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서윤 쪽으로 기울었고 민혁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비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도연은 쐐기를 박듯이 민혁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이사들 앞에 내밀며 현 경영진의 즉각적인 해임과 서윤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듯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민혁은 자신의 회사가 눈앞에서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도연이 가볍게 그의 팔을 제압하며 이제 당신은 해임된 전직 대표일 뿐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경고했다. 끌려나가는 민혁의 비명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씁쓸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윤과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도연은 서윤에게 오늘 당신은 정말 완벽했다고 칭찬했고 서윤은 당신이 곁에 있어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는데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질를 치고 있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회사의 정상화와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는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연은 기자들의 질문을 적절히 차단하며 서윤을 보호했고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기사처럼 든든하고 아름다웠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민혁이 쓰던 서재에 들어가 그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책상 위에 놓인 민혁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도연을 서재로 불러들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재건과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연은 서윤에게 민혁이 아직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연에게 당신이 계속 내 곁에서 법률 고문이자 파트너로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고 도연은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민혁은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 예전에 사두었던 허름한 오피스텔로 숨어들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술에 절어 서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가진 인맥과 숨겨진 카드가 남아있다고 착각하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다. 민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상대는 과거 자신의 뒤를 봐주던 부패한 정치인이었고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혁은 절망감에 휩싸여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회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잠시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는데 정원에서는 도연이 순찰을 돌며 집안의 보안을 점검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그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존재로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도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쉬라고 권유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와 서윤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서윤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며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회장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서윤의 곁에서 비서실장 겸 법무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녀의 업무를 완벽하게 보좌했고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들어맞았다. 서윤은 민혁이 망쳐놓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는데 그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회사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서윤은 다가올 창립 기념 파티에서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에 대비해 도연과 함께 철저한 보안 계획을 수립했다. 도연은 보안 팀장과 회의를 하며 파티장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요원들을 배치하고 민혁의 접근을 원천 봉쇄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서윤에게 민혁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으니 절대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고 서윤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였다. 파티 준비가 한창인 연회장을 둘러보며 서윤은 이 파티가 민혁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례식이자 자신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대관식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잔잔한 파도가 남아 있었고 서윤과 도연은 그 마지막 파도마저 넘을 준비를 마친 채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흐르는 클래식 선율은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날의 주인공으로서 무대 중앙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고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상징하며 좌중의 시선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차도연이 그림자처럼 머물며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의 완벽한 수트핏과 절제된 매너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매력적이었다. 서윤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시각각 도연과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회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다. 연회장 구석진 곳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도연은 이미 행사장 내외부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민혁의 침입을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병력을 배치해둔 상태였다. 그는 이니어를 통해 보안팀장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그의 손은 재킷 안주머니에 든 만년필 녹음기를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연은 오늘 민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서윤은 도연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불안했던 마음을 다잡았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를 얻어 더욱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섰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인 강민혁이 행사장 뒷문으로 잠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퀭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 층으로 올라왔는데 그의 품속에는 서윤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사진과 서류들이 담긴 봉투가
소중한 보물처럼 들려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서윤이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주주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기념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연회장에 육중한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민혁이 비틀거리며 난입했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민혁은 경악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양팔을 벌리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고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민혁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 그가 무대 위로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었고 민혁은 그것을 서윤이 겁을 먹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민혁은 서윤의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는 쉰 목소리로 여러분은 이 여자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고 있다며 소리를 질러댔다. 민혁은 품에서 가져온 봉투를 뜯어 허공에 뿌리며 이 여자가 남편인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저기 서 있는 제비 같은 놈과 놀아나며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고 악을 썼다.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들은 서윤과 도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들이었지만 참석자들은 그 조잡한 합성 사진보다는 민혁의 광기 어린 행동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수군거리고 있었다. 민혁은 도연을 손가락질하며 저놈이 바로 서윤의 정부이며 두 사람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도연은 민혁의 손가락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고 그 차가운 시선에 민혁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들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작 준비한 것이 이런 싸구려 치정극이냐고 민혁에게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당신은 끝까지 회사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욕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간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혁은 서윤의 비웃음에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도연이 순식간에 무대 위로 올라와 민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나뒹군 민혁은 씩씩거리며 일어났지만 도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다. 도연은 품에서 리모컨을 꺼내 들고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는 민혁이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혁이 내연녀와 나누었던 적나라한 대화 내용과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비밀 사무실의 CCTV 영상. 그리고 그가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모욕하던 음성 파일들이었다. 화면 속의 민혁은 지금 눈앞에 있는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회사의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자신의 치부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자 사색이 되어 화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특히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민혁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충직한 부하 직원인 김 부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협박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를 본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건 조작된 영상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 속의 목소리와 표정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자료는 법적인 효력을 갖춘 증거들이며 이미 검찰에 제출된 상태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민혁에게 당신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서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중들을 둘러보며 지난 수년간 이 사람이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회사가 병들고 직원들이 고통받아왔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늦게나마 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으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당당한 태도의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연회장을 가득 메우는 함성으로 바뀌었다. 민혁은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 속에서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무대 구석으로 몰렸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도연의 신호를 받고 무대 위로 올라와 민혁을 포위했다. 수사관은 민혁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민혁은 이거 놓으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다. 서윤은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연민과 함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의 눈시울은 잠시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민혁이 사라진 후 연 회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는 멘트를 이어갔다. 그녀는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 회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듯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들과 귀빈들은 서윤의 위기 대처 능력과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녀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그녀를 진정한 오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도연은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연회장에는 서윤과 도연만이 남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도연에게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무대 위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도연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며 오늘 보여준 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멋졌다고 칭찬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는데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촛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이제 민혁은 감옥으로 갔고 회사는 내 손안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두렵기도 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도연은 서윤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나누자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윤은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임을 확신했고 그에게 감사의 키스를 건넸다. 며칠 뒤 민혁의 구속 기사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검찰 수사 결과 그의 여죄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그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내연녀 역시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가 받았던 모든 재산은 몰수 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유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악연들을 모두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도연을 정식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발령안을 결재했고 이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서유는 주말을 맞아 도연과 함께 교회의 한적한 별장으로 휴식을 취하러 떠났는데 그곳은 민혁이 유흥을 즐기던 곳이 아니라 서윤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추억이 깃 장소였다. 두 사람은 숲길을 산책하며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행복한 고민을 나누었다. 도연은 서윤에게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당신의 진짜 행복을 찾을 시간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프러포즈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숲속의 새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지저귀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민혁이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서윤과 도연에 대한 또 다른 복수를 사주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이 사실을 서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조용히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서윤은 이미 도연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기로 하지 않았냐며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고 도연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혁이 감옥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더 확실하게 밟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다. 두 사람은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더욱 견고해진 파트너십으로 회사 경영에 몰두했는데 서윤의 혁신적인 경영 방침과 도연의 치밀한 법적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회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민혁의 잔존 세력들은 모두 숙청되거나 서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전향했고 회사는 완전히 서윤의 색깔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섰으며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도연이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뿐이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한서윤은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강민혁을 건조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만한 태도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남자는 이제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하고 늙어버린 죄수에 불과했다. 민혁은 서윤을 보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곧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공허하게만 들렸다. 서윤은 민혁의 발악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여 보였는데 그것은 민혁이 마지막 희망으로 믿고 있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통지서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이 숨겨둔 마지막 차명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으며 이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차갑게 선고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제지뿐이었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이나 분노조차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와 자신 사이에는 완벽한 남남이라는 법적인 관계만이 남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과 권력이 없는 곳에서 남은 평생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혁은 떠나는 서윤의 뒷모습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그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서윤의 지난 과거가 영원히 봉인되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서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는 차도연이 차에 기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그녀를 구하러 온 구원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별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는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도시로 향하는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도연에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도연은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오직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룹은 한서윤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차도연 부사장의 치밀한 보좌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윤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타파하고 투명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연과 함께 출근하며 회사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업계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연을 서윤의 내연남이나 낙하산 인사라고 수군거리지 않았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경영자로서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서윤은 도연이 자신의 곁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선택한 것이 인생 최고의 투자였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한편 민혁의 내연녀였던 여배우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당하여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끔 서윤의 성공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질투와 후회로 밤을 지새웠다. 서윤은 그녀의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지만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고 그저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금 깨달을 뿐이었다. 악인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몰락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결말은 서윤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쟁취한 현재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서윤과 도현은 처음 그들이 만났던 그 집거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민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서윤은 집안의 모든 인테리어를 따뜻하고 밝은 톤으로 바꾸었고 곳곳에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배치하여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탈바꿈시켰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서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고 서윤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맛있는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행복감을 느꼈다. 과거에 이 집은 차가운 감옥이자 전쟁터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다. 서윤은 책을 덮고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음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도연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제 회사가 안정되었으니 자신은 경영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고, 도연은 그런 그녀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도연은 자신이 회사를 맡아 잘 운영할 테니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일을 하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남편이 내연녀에게 돈을 쓸 때 그 돈으로 당신을 집으로 들인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도연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남자였지만 당신에게만은 평생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흩어지며 정원을 가득 채웠다. 과거의 상처는 아무러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서윤은 도연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행복한 얼굴을 발견하고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맞잡은 손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침실에 은은한 조명만이 켜진 가운데 서윤과 도연은 서로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창밖에는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긴 악몽에서 깨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온전한 삶을 되찾았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는 차도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은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찾아가는 한 여자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다.